1990년 6월 2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전에 햇살이 따뜻해지기도 전이었어요. 6월의 그날 그 아파트는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것인지 주민들의 두려움 섞인 눈빛을 받으며 아파트 입구에서 한 구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침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막연히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면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28년 전에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사건을 접한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날 새벽 6시경에 전날 회사 동료들하고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들었던 40세 남성 최 씨가 있었어요. 최 씨는 집에서 술이 취해 잠이 들고 나서 숙취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아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불렀대요, 와이프를. 누구야, 나 물 좀 줘, 물 좀 줘. 계속 불렀대요. 소리를 계속 쳤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리에서 힘들게 일어난 최 씨는 이제 물을 마시려고 본인이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바닥에 놓여있는 무언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피 묻은 칼이었습니다. 그 피 묻은 칼 주변으로 바닥 여기저기에 핏방울이 흘러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거실로 나와 보니 아내는 심하게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곧이어 두 아이, 혹시 강도가 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딸하고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딸과 아들 방에 문을 차례차례 열어보니까 이미 아이들도 자신의 방에서 각자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곧바로 아내의 가족과 그리고 아파트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후에 이 세 사람을 부검을 했는데요. 11살 큰딸은 심장과 간에 3번의 자창이 발견이 돼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왼손과 오른팔에는 칼을 막으려고 하다가 생긴 방어흔도 발견되었습니다. 방어흔이 발견되었다는 건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둘째 아들, 9살 난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실제 사진을 제가 봤는데 여기가 완전 칼날에 싹 베어서 시뻘겋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 잔인해서 제가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사진은. 너무 좀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진이라서. 이 9살 아들도요. 이 옆구리에 칼이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서도 이 아들에게서도 방어흔이 발견이 됩니다. 공격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딸과는 다르게 딸은 칼에 의해서 살해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요. 딸과는 다르게 2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 사용된 또 다른 살인도구는 젓가락이었어요. 이것에 의해서만 9군데를 찔렸다고 합니다. 범인은 왜 하필 아들만 젓가락까지 이용해서 살해했을까요? 잠옷 차림으로 변을 당한 세 사람. 이것으로 봤을 때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처음에 이제 수사팀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자고 있는 동안 강도가 들었구나. 근데 이 사건 현장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다소 어지럽혀져 있긴 했었어요. 근데 금품을 노리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집을 뒤지게 되잖아요. 근데 집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여겼던 수사팀의 생각이 점점 다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가 집에서 사용하던 식도였고 범인이 현장에 칼을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는 점이죠. 이걸 남편이 발견했다라고 후에 남편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범인이 외부인이라면 범행 현장에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도 있는 자기 지문이 남거나 뭐 그 칼을 가지고 추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물증이 될 수도 있는 흉기를 두고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그동안 봐온 사건들은 대부분 그랬었잖아요. 수사팀은 잠정적으로 이 사건이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올랐던 사람은 바로 최초 발견자이자 신고자였던 남편 최 씨였어요. 아까 전에 술 먹고 깨었다는 그 남편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처음에 수사선상에 제일 먼저 오르게 됐었던 거예요. 현장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고 가족 중 3사람이 처참하게 사망하는 동안 혼자만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어떤 점들이 이제 의심을 살 만했었냐면은 이 최 씨가 자고 있던 방에서 발견된 피 묻은 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 방에서 칼이 발견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의심할 만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이 손목시계 뒷면 있잖아요. 그 뒷면에 조금 이렇게 피가 묻어 있었대요. 그럼 뭔가 피가 있는 것과 접촉을 했다는 거죠. 겉에 묻은 것도 아니고 안쪽에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고리에서 발견된 혈흔, 그리고 사건 현장을 발견한 뒤에 수사팀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팀이 와서 이건 어떤 사건이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아내가 자살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다녔다는 점. 그리고 아파트 밖에 나가서 여유 있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이것들이 이 최 씨가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새벽 2시 35분경에 이 사람이 2시가 넘어서 술에 취해서 귀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 2시 35분경에 이 최 씨가 귀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경비원이 이런 진술을 해요. 여자가 되게 날카롭게 비명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7번 정도. 그걸 밖에 있던 경비원이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최 씨는 사건 당일 나는 새벽에 술에 취해갖고 귀가를 했고 아내가 문을 열어줬고 아내가 내 양복을 받아서 걸고 내 양말도 벗겨주고 아이들은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밖으로 나갔다. 난 곧 잠이 들었고 목이 마르고 머리가 아파서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3사람이 처참하게 죽는 동안 한 집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결국에 심증이나 정황에 불과했고요. 당시 경찰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최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돼요. 보통은 사람을 칼로 찌르게 되면 가해자한테도 피가 튈 가능성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당시에 남편이 흰 색깔 상하이를 입고 있었대요. 또 근데 그 흰 색깔 상하이에서 피자국, 혈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킨 이유였거든요. 이것도. 근데 옷은 갈아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가 묻은 거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손을 씻어보게끔 했나 봐요. 근데 손을 이렇게 씻으니까 막 떼꾸정물이 막 엄청 나왔대요. 그러니까 손을 얼마나 오래 안 씻었으면 그 떼꾸정물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가 묻었었다면 한 번쯤 손을 씻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떼꾸정물이 나올 정도면 어디서 밖에서 오염된 손을 집에 와서 이렇게 피가 묻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더 이상 최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긴 했지만 이 최 씨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됐고
법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최 씨가 아내를 살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뭔가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내의 부검 결과였어요. 아내도 부검을 했거든요. 제가 앞서서 두 아이의 부검 결과는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군데 이제 칼에 찔리고 아들은 젓가락에 의해서 또 찔렸고, 그러니까 칼과 젓가락 두 가지를 이용해서 찔렸고 강렬하게 반항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방어원이 몸 곳곳에서 발견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아내 이 씨의 부검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에게서는 총 14개의 자창이 발견되었다라고 최근의 자료들은 전하고 있어요. 최근의 자료들이에요. 위키, 나무위키 이런 데 검색해보면 14개의 자창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견된 자창의 방향이 모두 일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신 이 가슴 부위에 자창들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내에게서 아이들에게 보이는 방어훈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내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어훈 대신에 뭐가 보였냐면 주저흔이라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주저흔이라는 거는 자살할 때 보이는 거래요. 이 부검 결과는 곧 아내가 자살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아주 크게 무게를 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아내가 자녀 둘을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흘러있던 핏방울이 모두 아내 김 씨의 것이었고요. 흉기에 남아있는 지문, 그리고 아이들의 방바닥에 남아있었던 족적도, 그리고 아들의 손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도 모두 다 아내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손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었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엄마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의문점이 생기거나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번 사건도 결국에는요, 살인죄로 입건된 이 사망한 아내가, 그러니까 이 살인죄로 입건이 됐는데 아내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송치가 되고 종결이 되었는데요.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혹시 컨텐츠를 보시고서 이 사건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신다면 검색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실 텐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의 비극성이나 잔인한 점에 비해서 자료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기보다는 한 가지 그 내용이 다 반복돼서 조금씩 가공돼서 올라가 있거든요. 반복된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런 자료에만 의존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올라온 자료들이 아니라 이제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때에 있는 이 기사들을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자료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발견이 됐어요. 뭐가 달랐냐면 아내 몸에서 발견되었다는 이 자상의 수였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자료들에 보면은 아내의 가슴 쪽에 14개 혹은 1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1990년에 일어났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가까운 자료들을 봤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연합뉴스의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내의 가슴에서 14개가 아니라 총 25개의 자상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92년 10월에 나왔던 연합뉴스 쪽 자료를 조금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건 당시로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작성된 기사였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 자상의 수가 25군데라고 언급된 게 어디에서 언급된 거였냐면 이 재판부에서 내린 이 사건에 관련된
의문점 중에 일부로 인용이 됐어요. 재판부에서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판부에서 아내의 몸에 25군데의 자상이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재판부는 당시 수사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당시에 이 부검을 담당한 한 교수에 의해서 사체 부검 감정서가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그 사체 부검 감정서에 사망한 이 씨의 가슴에 25군데가 흉기로 찔려 있었고 그 중에 7개의 자상은 치명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자료를 토대로 의문점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이에요.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다수의 자상, 그리고 아내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시면 자상의 수가 사실 몇 개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정확히 14개야, 25개야, 16개야. 그런 궁금증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였냐면 과거의 자료나 최근의 자료에서 결국에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아내의 가슴에서 10개 이상의 다수의 자상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수의 자상이다. 정확한 수보다는 다수의 자상이다. 근데 다수라는 거에서 제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의 몸에서 발견된 주저흔, 아까 자살할 때 흔히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했죠. 이 주저흔이나 집안에서 발견된 흔적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그래, 아내가 자살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자신을 찌르는 당시의 모습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과연 자기 자신을 10번 이상, 최소 14번을 일정한 방향으로 찌를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14번을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저였다면 찌르다가 너무 아파서 좀 쓰러지기도 하고 잘못 찌르기도 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게다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아내의 자상 중에 7개의 자상은 심장, 폐, 간과 같이 찔렸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찔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위를 찔리고 나서도 수차례 스스로를 찔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에다가 칼을 놓고 거실로 다시 나왔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었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는 방에서 칼이 발견됐다고 했었거든요. 아내가 마루에서 칼로 찌르고 남편이 있는 방까지 막 이렇게 가서 칼을 놓고 다시 나와서 마루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움직이지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이거를 이제 궁금증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났었냐면 제가 이전에 방송했었던 여수 돌산도 컨테이너 살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에서 보시면 이 피해자가요, 범인으로부터 목과 머리 뒷부분에 치명상으로 보이는 자상을 입게 돼요. 근데 그 치명상을 입자마자 그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단 몇 걸음도 이동하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엎드린 채로 사망한 채 발견됐었죠. 물론 이거는 등 뒤에 범인이 올라타 있었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 피해자는요, 키 180에 몸무게 80kg가 넘는 건장한 성인이었어요.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치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몇 걸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성은 치명상을 분명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칼로 그렇게 여러 번, 20번이 넘게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안방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와서 누울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 번째 의문점은 경비원과 이웃들의 진술이에요. 당시 이웃들의 진술도요, 경비원의 진술을 뒷받침해줬어요. 아까 전에 경비원이 그랬잖아요. 7번 정도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집에 들어가고 나서. 새벽에, 근데 이 이웃들도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이 새벽에 그 시간쯤에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난당한 흔적 같은 거 없었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 하지만 TV 안테나가 부러져 있다거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 집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되게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족적까지. 근데
거기에 남편이 자고 있던 안방에 이렇게 탁상에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가 삐뚤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삐뚤어진 그 부분 옆에 머리핀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유리가 삐뚤어져 있네? 그리고 여기 머리핀이 왜 떨어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삐뚤어져 있을 수 있고 머리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왠지 부부싸움을 하면서 좀 몸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마루에서도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도 들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이웃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경비원도 그렇고 그날 새벽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집 안에 있었다던 남편 최 씨는 술에 취해서 자느라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난 자느라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나와보니까 죽어 있었는데.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큰 비명소리, 이웃들이 들었던 부부싸움 소리, 그리고 그 시각은 모두가 잠든 조용한 새벽 2시 30분이었어요. 밖에서 누가 걸어가면 발자국 소리도 들려요, 그 시간에는. 근데 그 시간에 바로 옆방에서 2명의 자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술이 취한 상태라고 해도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최 씨의 진술을 100% 믿어야 되는 걸까요? 설령 이웃들과 경비원이 그날 새벽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 만약에 싸우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한 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를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자, 4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최 씨의 행동입니다. 최 씨의 행동. 자, 최 씨가요, 사건 현장을 발견한 직후에, 그러니까 사망 현장을 최 씨가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견한 직후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랬죠. 경찰들 초기에는 이걸 되게 주목했었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